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오부 2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부 2장은 신과 세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 오부 2장은 많이들 읽는 편이고, 화이트헤드는 과정과 실제라는 이 책에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신학자 입장에서 보면 화이트헤드가 거의 신학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화이트헤드가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의미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정 철학에서 이제 과정 신학이 나올 만큼, 그런데 과정 신학에서 말하는 신론은 과정 철학에서 이 화이트헤드가 주장한 신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 현대신학에서, 고전신학이 아닌 기독교 현대신학에서 말하는 신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보통 철학자들의 책은 굉장히 밀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에도 여러 가지 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부 2장이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니지만 이것을 또 제대로 다루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두 가지 요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오부 2장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첫째, 신의 본성은 양극적이다. 이게 오부 2장에서 꼭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3, 제가 가진 책에 아마 이게 지금도 이 버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진 책에는 이제 653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현실적 존재와 마찬가지로 신의 본성은 양극적이다. 신은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을 갖고 있다. 신의 결과적 본성은 의식적이다. 그것은 신의 본성의 통일성에 있어서의, 그리고 신의 지혜의 변형을 통한 현실 세계의 실현이다. 원초적 본성은 개념적이며 결과적 본성은 신의 물리적 느낌들이 신의 원초적 개념들 위에 짜여 들어간 것을 말한다. 나름 이 책에서는 좀 굉장히 쉬운 단락 중에 하나인데도 이렇게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신을 이렇게 신의 양극성을 나눈 것입니다. 신의 양극성이 하나는 원초적 본성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결과적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신이 두 가지 극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원초적인 본성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본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완전에 해당하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원초적 본성은 화이트헤드의 말로 표현하면, 화이트헤드의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풍부한 가능태의 무제한적인 개념적 실현입니다. 이것도 어렵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념적이라는 말, 그리고 이제 무제약적이라는 말, 그리고 현실태라는 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념적이라는 말은 구체적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추상적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무제약적이라는 말은 모든 존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칠 수 있다가 아니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무제약적으로. 그 다음에 현실태라는 것은 하나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와 같은 그런 형이상학적 특징을 가진 존재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동등한 의미의 존재는 아닙니다. 동등한 가치, 동등한 레벨의 존재는 아닌데, 어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의 특징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세상의 모든 것은 actuality를 actual entity, actual occas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도 그러한 actuality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초적 본성도 그런 actuality다, 현실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원초적 본성은 개념적 실현으로 모든 어려운데요.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 신은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은 현재만 있다. 신에게는 현재만 있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신에 대해 생각할 때 고정관념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은 위대하고, 신은 전능하고, 신은 전지하고, 뭐 이런 식의 고정관념에 빠지기 쉽고, 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은 신이고, 신은 죽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이죠. 근데 신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을 해보고, 신이 이 세상과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어떤 식으로 이 세상과 함께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을까?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신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죠.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혹은 신을 믿지 않더라도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것이 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땅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신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고 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화이트헤드가 내린 결론, 주장 이렇게 신을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으로 나누고 신에게는 현재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화이트헤드학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한국 화이트헤드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우리 창립 20주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화이트헤드 철학과 현대 철학의 논의들이 확대 재생산되어서 한국 철학계와 신학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어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수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화이트헤드입니다. 이 화이트헤드는 버트란트 러셀과 수학 연구를 했던 수학자인데요. 이때 이미 나이가 63세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자인데 철학과 교수가 되라고 초청을 받죠. 그래서 하버드 미국으로 건너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것이 1925년에 로웰 강의였는데요. 이 로웰 강의를 정리한 것이 바로 이 과학과 근대세계라는 책입니다. 그 당시에 화이트헤드는 미국에 있었고 슈레딩거는 스위스의 쥐리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 연설을 슈레딩거가 들은 건 아닙니다. 게다가 슈레딩거는 그 에세이에서 화이트헤드를 언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문제의식은 적어도 그 출발점에서는 정확히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7세기 이래의 현대과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적 물질주의라는 하나의 형이상학을 지나치게 진리 그 자체인 것으로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화이트헤드는 먼저 수학의 추상성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봅시다. 물고기가 한 마리 있고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모든 물고기는 서로 다릅니다. 모든 고양이도 서로 다르죠. 그런데도 우리는 1이라는 하나라는 추상적인 성질을 현실에서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물고기 한 마리에 물고기 한 마리를 더하면 물고기 두 마리다 라는 식의 계산을 할 수 있죠. 나아가서 물고기를 아예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1 더하기 1은 2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 이럴 때 1이 물고기 한 마리인지 고양이 한 마리인지
양이 한 마리인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수학의 추상성입니다. 현실에서 추상적인 관념을 뽑아내는 거죠. 또 다른 좋은 예는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이 세상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클리드 기하학에 나오는 것 같은 삼각형이나 원이 없습니다. 두께가 없는 선 같은 것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삼각형이나 원이나 직선 같은 수학적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추상적 개념들을 가지고 수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이 뭔지, 원이 뭔지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화이트헤드는 수학이란 게 이렇게 지극히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고 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학의 힘은 이 추상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수학의 힘이 없었더라면 현대 인류의 발전된 문명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 아무리 그 수학의 추상성이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사실 현실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현실에서 인간이 만들어내고 뽑아낸 관념이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화이트헤드는 이 과학적 물질주의라는 게 이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즉 수학적 추상성을 현실 그 자체로 본다는 것이죠. 어떤 물질이 시간과 공간의 한 점에서 고립되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는 수학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뉴턴의 방정식 안에서 어떤 물체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자명한 현실로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학의 눈으로 본 현실이고 현실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시대에 새로운 형이상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정 철학을 전개하죠. 하지만 과학적 물질주의는 오늘날에도 확고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상을 뉴턴의 방식으로, 기계적인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전 물리학적 언어를 쓰고 고전 물리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탁자는 저기에 있고 모든 일은 정확히 기계적 인과론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헤드와 슈레딩거가 고민했던 이런 고전 물리학의 한계, 과학적 물질주의의 한계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슈레딩거의 길을 찾아서라는 에세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슈레딩거는 1925년에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 파동역학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서 세계 물리학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파동역학이라는 게 물체를 파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파동은 서로 잘 구분되는 것이 아니죠. 마치 바다 위에 있는 파도가 이 파도 저 파도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슈레딩거의 이 에세이는 그의 과학적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과학적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은 화이트헤드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인문학과 과학의 결함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플라톤의 전통은 뭘 따르고 있냐면 파르메니데스 이래로 존재의 전통을 따라. 그 존재의 전통을 따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변하지 않아요. 불변해요. 그러니까 존재는 근원이기 때문에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변한다면 변하는 것은 근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불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헬라클라이토스는 사실 파르메니데스 이전에 모든 존재는 변화라고 생성이라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간 강물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물이 지나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존재라는 개념하고 전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와이테드는 지금 프로세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뭘 설명한다? 바로 모든 존재는 생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실 이 개념에서 놓고 보면 와이테드는 플라톤주의자일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이제 플라톤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철학을 할 때 모든 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와이테드는 뭘 싫어하고 있냐? 와이테드에 대한 전통적인 읽기가 아니고 플라톤에 대한 전통적인 읽기가 아니고 플라톤과는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플라톤의 텍스트를 읽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와이테드는 플라톤의 책들을 결코 고갈되지 않는 생각의 광맥, 마인 오브 서브제스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생각의 광맥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한국말로는 이 서브제스천 이라고 제안이라고 번역해놓으면 좀 애매해서 그러니까 이 마인이라고 하는 광맥이잖아요. 그 광맥 거기 안에 고갈되지 않는 그 상상력의 원천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와이테드가 플라톤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플라톤의 체계를 그대로 반복한다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유럽의 전통 내에서 자신의 철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그냥 자신의 출신 성분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플라톤의 그 철학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유기체적인 철학의 관점에서 플라톤의 철학을 보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그 플라톤 철학 자체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누누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유기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일상적인 어법에서는 무기체에 반대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오르게닉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반대에 인오르게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르게닉 하면 요즘에 좋아하시잖아요. 몸에 좋다고. 안 사드시나요? 저 미국에 있을 때도 이 오르게닉 푸드 사는 데는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쓰고 있는 일상적인 그래서 올게닉이라는 이 유기체라는 이 유기농 할 때 그 유기라고 하는 유기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살아있는 것들을 통한데 이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 그거보다는 어떤 주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져 무기인 거죠. 그러니까 와이테드의 유기체 철학은 사실 이 문법적인 대립 구조 이하예요. 그 와이테드가 말하는 오르게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차원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유기체인데 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을 사실 플라톤의 철학에 담겨 있다기보다는 사실 고대 모든 철학이 사실은 물환론적인 모든 것을 살아있는 걸로 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지. 근데 플라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꼭 인간 중심적이라는 게 보든 고대 철학의 중심은 신 중심적이든 뭘 중심적으로 보든 아무튼 천상의 세계의 존재의 위계질서 안에 중심에는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중심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운데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신과 딱 그 이하의 세계가 동시적으로 펼쳐지는데, 그죠? 근데 그래서 그 이야기나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나 하는 모든 철학의 그 중심 소재들은 인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와이테드의 유기체 철학에서 핵심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최고의 주요 배우는 혹시 기억나세요, 선생님? 유기체를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와이테드가 예로 들었던 배우? 네, 그러니까 이게 유기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유기체의 한 예로 등장하는 전혀 기억 안 나요.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등장했던 유기체는요 놀랍게도 점자예요. 와이테드 책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탐구해. 배우를 물어보시잖아요.
네, 배우. 그러니까 그 유기체의 역할을 하는 배우. Alfred North Whitehead was a mathematician and philosopher. His work can be divided into three main phases. At first he was a mathematician, teacher of Bertrand Russell. After that he became a philosopher of science. And due to what he believed to be the failure of the scientific paradigm, he developed lastly his metaphysics. His metaphysics can be called a system of panpsycho-panentheism. That is, a panpsychism that all entities have sentience, or proto-sentience, or experience, combined with a panentheism that God, in scare quotes, is nature and more. It's often called pan-experientialism. Whitehead himself calls his system the philosophy of organism. It's also known as process philosophy. Why? Because every entity is an organism, which is encapsulated in his sentence, quote, "Biology is the study of the larger organisms, whereas physics is the study of the smaller organisms." It's known as process philosophy because in actuality there are no static substances but only events, occasions, processes. Now, the smallest processes are called actual occasions or actual entities. These are drops of experience that constitute nature. Actual entities are perspectives on the world, analogous to Leibniz's monads. They are transitory, they become and they perish. The process of an actual entity is called a concrescence. That involves an initial subjective aim to create that actual entity, apprehension of other actual entities, a subjective aim that conduces a decision, and a satisfaction that completes the process. An initial subjective aim is bequeathed by the panentheistic God that sets off an experiential perspective. An actual entity prehends other actual entities, but not in the traditional relation of representation to object, but rather as part to whole. That is to say, the prehension of an actual entity is the actual inclusion of that entity within itself. This fusion he calls vectoring. There is no absolute subject-object dichotomy. The type
of qualia that an actual entity employs for its prehension is called an eternal object. These eternal objects are metaphysical pure potentials and subsist within the realm of God. Prehensions can be positive or negative, physical or conceptual. Positive prehensions are of what is included within the actual entity. Negative prehensions reject entities and concepts for inclusion.